안녕하세요. 정일의 가업승계연구소 이기호 수석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좀 거창하게 붙였죠. 기업의 암, 차명주식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의 암 그러면 보통 가지급금을 먼저 생각하죠. 근데 대표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 차명주식은 어떻게 보면 가지급금보다도 우리 기업에 있어서 더 큰 암적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회사에 이렇게 주주들이 4명 있었는데 이 중에 2명은 실제 투자자지만 2명은 명의만 빌려준 차명 주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믿고 맡겼지만 이렇게 회수되지 않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바로 그런 케이스가 이제 발생한 회사였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제 배당을 해야 되는데 배당은 지분율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인 실제 주주들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빌려줬던 차명 주주들에게도 배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실제 주주들이 배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명 주주가 문제가 되면 배당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가업승계를 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회사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업승계를 할 때 상속공제라든지 증여세 과세특례를 할 때 이 주식에 대한 조건이 있잖아요. 40% 이상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40% 이상을 차명 주주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업승계 특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가업승계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대표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이제 핫하게 작년 한 해 동안 이어졌던 얘기였죠. 특정법인, 즉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이 모법인에 있는 잉여금을 가족법인으로 다 차등 배당하는 플랜을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법인에 차등 배당을 하려면 이 모든 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차명 주주들이 이제 신용 상태가 안 좋아지면 불가피하게 이들의 주식, 즉 우리 회사에 실제로는 나의 주식인데 내 주식이 압류당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이 주주들이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적대적 주주들에게 내 지분을 양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경영권을 침해받을 우려도 상당히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차명 주주들이죠. 예. 수탁자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수탁자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 지금의 시가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상속세를 내야 될 우려도 있고 우리 실제 주주들이 이 명의신탁 주식, 즉 차명 주식을 가져올 때도 증여세가 불가피하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발생하는 것도 불가피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회사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청산을 하는데 이 회사는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보수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었죠. 마지막에 주주들에게 다 배당을 하고 끝나야 되는데 여기 차명 주주들이 딱하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청산도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명 주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기업의 암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큰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차명 주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차명 주식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왜 발생하게 됐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명 주식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명의 차자는 빌릴 차자를 쓰고요. 명자는 이름 명자를 씁니다. 이름을 빌렸다는 얘기죠. 차명 주식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구입한 주식을 차명 주식이라고 합니다. 자, 차명 주식과 같은 얘기를 하는데 원래 상법상 용어는 뭐죠? 명의 신탁 주식입니다. 그러면 명의는 뭐냐면 문서상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이름이고요. 신탁은 관리와 처분을 믿고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의 신탁 주식이란 똑같은 얘기죠. 권한과 책임을 믿고 맡긴 주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내 이름을 빌려줘서 나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믿고 맡긴 거예요. 이게 이제 차명 주식이라는 건데, 자,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죠. 주주 명부에 있는 주주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주식이 이제 차명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명 주식을 이제 내가 이름을 빌려준 사람을 받았으니까 수탁자라고 하고 빌려준 나는 신탁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 이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서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차명 주식이 왜 생길까요? 차명 주식의 발생 원인을 한번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상법상 규정입니다.
상법상 어떠한 규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명 주주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뭔가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과점주주의 의무거든요. 과점주주가 되면 이러이러한 의무,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니까 과점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즉 회피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차명주주가 발생되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실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 뒤에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상법상 규정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이제 주식회사 설립 시에 발기인 요건 때문에 발생한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이제 좀 업력이 오래된 법인들이죠. 자, 이거 정확히 시간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96년 9월 30일까지는 상법상의 발기인이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몇 명이었냐면 7명이었습니다. 발기인이 7명 이상이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했던 거죠. 자, 그런데 주주를 7명 둔다는 게 그렇게 쉽나요? 제가 지금 주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발기인은 좀 쉽게 설명드리면 법인이 설립될 때 최초의 주주들을 발기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발기인 이꼬르 주주기 때문에 주주 7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을 나 혼자 시작하는데 7명을 주주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때 어떻게 했냐면 뭐 형제, 일가 친척 혹은 친구 등을 통해서 이렇게 주주 구성을 하고 불가피하게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차명 주주들이 가장 많이 생겨났고요. 이게 좀 완화가 되긴 했죠. 2001년 7월 23일까지는 발기인이 3인 이상이었으면 됩니다. 지난번 7명보다는 많이 완화됐지만 그래도 3명 이상은 있어야 됐었기 때문에 이 시기까지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 요건 때문에 차명주주가 많이 생겨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됐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다 아시는 대로 발기인, 즉 주주, 1인 주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바뀌었죠. 자, 업력이 오래된 법인들은 가장 많은 원인은 이 상법상의 요건, 발기인 요건 때문에 차명주주가 많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과점주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과점주주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고, 저도 이렇게 상담을 나가서 대표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과점주주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점주주의 의무는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위험을 좌지우지할 만한 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자, 과점주주 보겠습니다. 과점주주란 많이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방세 기본법 46조 및 기타 여러 법에서 과점주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점주주는 지분율 50%를 초과해서 보유한 주주를 과점주주라고 하죠. 이 과점주주의 의무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법인세 2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39조에서 말하고 있고요. 법인세 2차 납세 의무란 건 뭐냐면 법인이 국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법인이 납부하지 못할 경우 과점주주가 자기의 지분율대로 법인세를 대신 내야 하는 이런 의무가 법인세 2차 납세 의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입니다. 간주취득세는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방세법 7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법인이 이제 부동산 등 이제 취득세를 내야 하는 자산을 취득할 경우에 이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그 과점주주 있죠.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이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럼 간주취득세는 몇 프로냐면 취득가액의 2%입니다. 자, 만약에 10억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간주취득세는 2천만 원이 되겠죠? 2%니까. 그러면 과점주주가 만약에 70%라고 하면 27이 14, 1,400만 원을 이제 간주취득세로 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의 지분율대로 내면 되는 것이 이제 간주취득세입니다. 근데 사실 뭐 부동산이 없는 법인도 있고 부동산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법인도 있고 이 관주취득세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뭐 크게 리스크가 마냥 있다고만은 할 수 없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추가된 사항인데요. 2016년부터 이게 추가됐죠. 4대 보험 중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입니다. 즉 법인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그 과점주주들이 이 체납한 금액의 체납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납세 의무까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1, 2, 3번이 과점주주의 의무인데 물론 이런 의무가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도 그렇게 큰 위험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점주주의 의무를 피하려고
차명주주를 만드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간상 한번 태우는 격이다. 뭐 이런 말이 딱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기타인데 실질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그 차명주주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건데 첫 번째는 적극적 조세 회피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소득을 가져올 때 혼자서 3억을 가져오는 것보다 셋이서 1억씩 가져오는 것이 세금이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절세를 하는 원칙에서 귀속자가 많아야 된다는 원칙인데 여기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배당을 받을 때 그러니까 주주들은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1년에 1인당 2천만 원까지 15.4% 원천 징수할 수 있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배당을 혼자서는 2천만 원까지밖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주주들이 많으면 그 실익이 있는 2천만 원 이상의 배당을 받는 사람들이 많으면 더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주주들을 세워놓는 것, 즉 귀속자를 많이 세워서 조세 회피를 하는 거죠. 세금 많이 내는 것, 합산과세를 피하는 거죠. 자, 이런 이유에서도 차명주주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과세관청에서 가장 주의해서 보는 거는 바로 이 조세 회피 목적의 차명주주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주의 신용상 문제입니다. 이제 대표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면 이제 신용불량자, 옛날 말로 신용불량자, 뭐 금융채무불이행자죠. 지금 말로는. 이렇게 되면 사업을 전면에 나서서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럴 때 임의의 1인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임원도 하게 하고 또 저 대표이사를 시키면 뭐 대출 등이 이루어질 때는 또 지분이 50% 이상 돼야 된다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지분까지 주고 하는 과정에서 차명주주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종종 있는 경우인데요. 보면은 직원들이 주주로 있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아주 적은 지분의 주식들을 주어서 직원들도 주주로 구성되어져 있는 케이스를 많이 보는데 이거는 이제 대표님들이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이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즉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직원들이 투자해서 들어온 건 아니고 대표님이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차명인 거죠. 차명 아닌 차명인데 이런 케이스들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된 차명 주식들이 이제 많은 문제점을 이제 내포하고 문제점을 발생시키는데 이제 그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명 주식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수탁자, 즉 이름을 받아서 운영했던 사람이죠. 수탁자들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탁했던 신탁자들이, 맡겼던 신탁자들이 이 수탁자에게 그 차명 주식을 회수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럴 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그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 맡겼던 신탁자도 이 차명 주식을 해지하고 가져올 때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세금 문제가 양자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는 회수가 불가할 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수탁자의 문제. 제가 세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수탁자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받아서 운영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실제 주주는 아닙니다. 이제 실제 주주가 이름을 빌려줘서 명의만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수탁자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망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수탁자의 상속인, 자녀들이 되겠죠. 자녀들에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식이 자동적으로 그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거 액면가가 아니라 시가로 계산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여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조에 비상장 기업의 주가는 이렇게 평가하라고 보충적 평가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죠. 그대로 해야 됩니다. 특수관계자가는 시가로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을 때는 액면가가 뭐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었던 것이 이제 회사가 계속 우상향으로 많이 성장했을 거잖아요. 성장해서 그 시가가 5억 원일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되냐면 1억까지는 10%, 1억 초과 우리가 5억 원까지는 20%잖아요. 그러면 5, 20, 1억인데 앞에서 1억에 대한 10% 1000만 원을 빼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가 9천만 원이 됩니다. 9천만 원의 상속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기 때문에 이 수탁자도 이 세금에 대한 리스크에 노출되어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문제죠. 수탁자 말고 신탁자의 문제인데요. 신탁자가 이제 서로 믿고 맡기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뭐 다시 가져오든가 해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제 회수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경영과 승계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왜 회수를 못하냐면 첫째, 맡겨뒀던, 그러니까 이걸 맡았던 수탁자의 변심입니다. 변심은 왜 일어날까요? 네,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뭐 500만 원, 10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가치가 높아져서 이것이 뭐 1억이 되고 10억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따로 증빙을 하지 않는 한 이게 그 수탁자의 것이라고 간주되어지기 때문에 이거 신탁자, 믿고 맡긴 신탁자도 어쩔 수가 없거든요. 예, 금액이 커지면 누구나 다 욕심이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첫 번째 수탁자의 변심으로 이루어지는 케이스들이 종종 발생하고요. 또 하나는 수탁자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주주와 창업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 수탁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들이죠. 그 상속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케이스가 종종 나오죠. 우리 아버지가 주식을 5억 원어치 갖고 있다. 이거는 우리 것이다. 그래서 넘겨주지 못하겠다. 여기에 대한 대가를 달라 하고 자녀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회수가 불가하죠. 그래서 사실 그 수탁자와 신탁자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이 관계가 틀어지는 거는 대부분 저런 변심 때문에 그다음에 그 자녀들 세대로 넘어가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문제, 다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수가 불가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수탁자가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수탁자의 주식도 압류하게 됩니다. 압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회사의 주식이 압류당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 수탁자가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적대적인 주주에게 이 주식을 무단으로 양도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회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전부 다 참석한다고 했을 때 3분의 2, 67%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67%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즉 수탁자들이 차명 주주들이 저 주식을 그러니까 67%면 70이니까 33% 초과돼서 더 가지고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주주가. 그렇게 되면 경영의 위기, 즉 경영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 양도 제한 많이 걸어 놓으시죠. 모두가 동의하기 전에는 주식을 함부로 양도할 수 없다는 양도 제한을 정관에 넣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건 등기 사항이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 놓으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업 승계를 할 때, 즉 사망했을 때는 그 가업 상속 공제가 있고요. 살아생전에는 증여세 과세 특례가 있죠. 이거는 특례를 주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건데 이 조건 40% 이상의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커진 회사는 가업 상속 공제, 그러니까 가업 승계에 대한 특례 혹은 혜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명 주식의 신탁자의 문제, 회수가 불가하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경영의 문제, 승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문제죠. 신탁자의 문제 중에 이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뭐 합의로 회수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회수할 수도 있는데 이때 세금 문제가 반드시 들어옵니다. 자, 첫 번째, 차명 주식을 회수, 뭐 해지한다는 얘기나 똑같죠. 회수할 때 증여의제가 발생합니다. 이거 어떤 얘기냐면 그 수탁자가 차명 주주라는 것을 증빙하고 가져올 때도 이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신탁 당시에 차명 주식을 줄 그 당시에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서 증여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증여세 대상은 뭐 대표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증여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수탁자가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수탁자가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신탁자, 즉 맡긴 자가 증여세를 내야 되는 증여세 대상이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탁자가 회수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신탁할 당시는 거의 액면가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은 세금의 부담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운영하면서 중간중간 증자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증자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증자했을 당시에 시가로 계산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그 증자한 금액만큼은 액면가가 아니라 시가로 다시 증자한 것으로 되어서 다시 재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간도 다시 계산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증자했을 때 증여받은 분에 대해서만 한정되지만 두 개 다 시가로 재계산해야 된다는 것, 이 기간도 재계산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외로 부담해야 될 증여세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산세죠. 왜냐면 그 안 낸 기간 동안에 가산세가 발생하잖아요. 가산세까지 발생하는데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 그 다음에 가산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인데요. 제척 기간이란 뭘까요? 제척 기간. 말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뭐 어려울 때 한자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저거 풀었더니 더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냥 정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제척기간이란 게 뭐냐면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서 법률상 정해져 있는 존속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는 소멸됩니다. 자, 그래서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이라는 무엇이냐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자, 이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돼요. 즉, 증여세를 신탁자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은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15년 플러스 3개월입니다. 자, 15년이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이라는 거는 여기저기서 좀 들으셨죠. 근데 저 3개월은 무엇이냐면 아시다시피 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붙게 되는 것이죠. 15년 3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증여세가 부과가 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세입니다. 가산세는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가 나오죠. 내야 될 때에 신고하고 제대로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게 되는데 어떤 가산세가 있냐면 자, 첫 번째는 신고하지 않았을 때 내는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옛날에는 뭐 신고 불성실이랬는데 무신고 가산세예요. 이거는 얼마를 내야 되냐면 내가 내야 될 신고 납부세액의 20%를 내게 됩니다. 즉 내가 내야 될 그 증여세가 1억이었다고 하면 1억의 20%인 2천만 원이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된다는 것이죠. 또 뭐가 있냐면 납부를 하지 않은 기간 동안 내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 납부지연 가산세는 뭐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말했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 명칭이 바뀌었죠. 이건 어떻게 내냐면 이제 내가 미납 세액 곱하기 그 다음에 미납 기간 곱하기 이자율이에요. 복잡하죠? 자, 이자율은 어떻게 되냐면 10만 분의 22입니다. 10만 분의 22를 나누면 0.022%입니다. 이걸 365일, 즉 1년으로 하면 8.03%가 나오거든요. 대략 8%.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 10년 동안 만약에 이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세를 내지 않고 10년 뒤에 가산세를 맞는다. 그러면 내야 될 세금의 80%, 그 다음에 무신고 가산세 20%, 그러면 합쳐서 거의 100%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억이었다면 1억 플러스 1억 해서 2억의 가산세를 내게 되는 가산세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잘해서 내야 될 때 빨리 내는 것이 좋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점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골치 아픈 차명 주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명의신탁 자체를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도 안 될 때는 이제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통한 해결입니다. 그 상법상 규정 때문에 예전에는 불가피하게 차명주주를 많이 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법인에 한해서 이제 2014년부터 국세청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면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조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그 아까 2001년 7월 23일이 기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3명, 그 다음에 아까 96년 9월 30일, 여기는 7명이었으니까 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됩니다. 그 이후의 법인은 1인 주주도
법인 설립이 가능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간소화제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요거가 제일 중요한데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설립일 당시 발기인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설립 당시 신탁주식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소화, 그러니까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이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통해서 그 해결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이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자,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차명 주식이다라는 것을 증빙하려면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이제 금융 증빙 자료거든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자본금 납입에 대한 실소유자 금융 증빙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인이 설립될 때 이제 잔고 증명서를 떼잖아요. 잔고 증명서를 떼는데 거기에 주주가 만약에 3명이라면 3명이 각각 입금한 자료가 있으면 그거는 차명이 아니죠. 왜냐하면 3명이 다 실제로 자본금을 투자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니까요. 이때는 실제 소유자 내가 다 냈다는 그런 금융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법인 설립하고 나면 법인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소유자 금융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참 여기에 대해서 이 증빙 자료를 내시는 대표님들이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증빙 자료가 증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배당과 관련된 금융 증빙입니다. 이제 이 주주들이 배당을 받는데 배당을 받으면 다 이제 내 주머니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In my pocket. 그런데 실제 주주가 아니라면 내가 배당받았던 그 배당금은 실제 주주에게 돌려주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혹 이제 금액이 소액이고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경우는 이 정도 금융 자료, 그 증빙 자료만 첨부해도 간혹 이게 명의 신탁 증빙 자료 있는 경우로 해지되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제 금액이 크고 사안이 중요하다면 그 정도로는 되지 않겠죠. 예. 그거는 임의로 많이 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금융 증빙에 대한 2개 자료가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 간 작성된 명의 신탁 합의서 혹은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예. 그렇기 때문에 증빙 자료가 있으면 사실 비교적 수월하게 회수가 가능한데 이거를 뭐 시간이 지나서 임의로 만들 수도 없고 만들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법인은 사실 이것을 그러니까 자료를 증빙해서 명의신탁 해지하는 케이스가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입니다.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예. 결론적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고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낼 수 있을 만큼 내거나 이런 케이스인데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죠.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해지. 그러면 세금이 없죠. 예,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시간이 좀 길게 소요됩니다. 세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이 얼마나 된다고요? 15년 3개월입니다. 결코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최초에는 그렇게 되지만 중간에 증자를 했다고 하면 중간중간 증자했을 때부터 다시 15년 3개월, 또 증자했을 때 15년 3개월, 계속해서 그 증자한 분만큼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해지하는 것도 세금은 없지만 결코 쉽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증여세가 감당 가능할 시에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신탁 당시 시가가 낮아서 증여세 부담이 적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신탁을 뭐 500만 원어치 했다. 그거 지금은 시가로 평가하면 그게 뭐 5억이 될 수 있지만 그때 딱 신탁 당시 그 가격이었고 지금까지 뭐 증자도 없었다. 그러면 내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증여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법인이 그렇게 주가가 많이 뛰지 않아서 중간중간 증여를 했었어도 계산해봤더니 증여세가 그리 부담되지 않는다. 그럴 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증자 여부입니다. 증자 여부가 가격과 기간을 재계산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증자가 있었는지는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해결 방안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되겠죠. 이도저도 안 되면 이제 소송인데요. 증빙 자료나 합의서가 없거나 그 다음에 실제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서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재판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재판은. 첫 번째, 이제 무변론 판결입니다. 우리가 흔히 궐석 재판이라고 하죠. 궐석 재판이란 것은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는 재판이에요. 이거는 그 비용은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신뢰도가 좀 낮죠. 비용은 대략 한 400만 원 정도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요. 대신에 신뢰도는 낮다는 거. 자, 여기에 반면에 뭐가 있냐면 변론 판결이 있습니다. 변론 판결은 양자가 다 참석을 하고 변호사도 2명이 다 들어오게 되는 판결입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비용은 조금 비싸겠죠. 대신에 신뢰도는 높습니다. 비용은 변호사 비용이 대체로 700~800만 원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된다면 두 사람이면 거의 1,500만 원 가까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두 가지로 나뉜다. 무변론 판결, 변론 판결 이렇게 나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결 방안도 3가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이제 차명 주식 해결의 핵심만 제가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차명 주식에 대한 문제는 차명 주주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명 주주와 관계가 적대적이거나 합의가 안 되는 케이스는 차명 주식을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해지 시 증여의제가 발생한다는 것. 물론 수탁자도 사망 시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이제 믿고 맡긴 사람, 즉 대표님들을 상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해지 시에 맡긴 우리 신탁자도 증여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계산해야 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재계산의 핵심은 증자 여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자 그 히스토리를 보셔야 돼요. 그때 증자를 얼만큼 했는지, 그 다음에 얼만큼 했는지, 언제 했는지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이란 거 15년 3개월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나면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틈없이 차명 주식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증여세 부과 제척이 지나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핵심의 맨 마지막이 더 중요한데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차명 주식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고입니다. 즉, 불가피한 상황은 어쩔 수 없겠지만 무언가를 회피하려고 할 때, 가령 아까 과점주주의 의무를 회피하려고 할 때, 이거는 그 그러니까 회피해서 받는 이익보다 차명 주식을 만들어서 받는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사실은 차명 주식을 웬만하면 만들지 않는 것이 최고이고, 우리 같은 이제 대부분의 패밀리 기업이죠. 가족들로 이루어진 법인에서는 직계 가족 외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론 다른 특별한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직계 가족 외에는 다른 주주를 만들지 않는 것이 법인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엑시트 전략을 펼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업의 암, 무시무시한데요, 말이. 가지급금보다도 무서운 기업의 암, 차명 주식의 위험성과 문제점,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완연한 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 건강하시고 사업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